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문학책을 낭독한 지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 개인적인 독서 향상을 위해 시작한 채널이었는데요. 주변에 좋은 분이 계셔서 제 채널을 공유해 주시고 또 알려주신 덕분에 지금은 구독자 363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독자 수십만 명을 거느리신 오디오북 채널에 비하면 아주 소박한 숫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유튜브 환경 속에서 1년을 잘 버티고 또 꾸준히 업로드를 한 것에 대한 제 스스로의 칭찬과 또 구독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은 시간입니다. 어느덧 다시 또 1년을 달려야 할 시점에서요. 제가 오늘 고른 책은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입니다. 요즘같이 말이 범람하는 시대,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이라는 키워드가 제게 보석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여 여러분께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를 제가 발췌독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그럼 침묵의 세계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책 머리에 침묵이란 그저 인간이 말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의 포기, 그 이상의 것이며 단순히 자기 마음에 들면 스스로 옮아갈 수 있는 어떤 상태, 그 이상의 것이다. 말이 끝나는 곳에서 침묵은 시작된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 때문에 침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때 비로소 분명해진다는 것뿐이다. 침묵은 하나의 독자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침묵은 말의 중단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결코 말로부터 분해되어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독립된 전체이며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존립하는 어떤 것이다. 침묵은 말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며 침묵은 말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형성한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를 뿐이다. 침묵은 인간의 근본 구조에 속한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독자가 어떤 침묵의 세계관으로 끌려가거나 독자가 말을 경시하도록 미혹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말이다. 말은 침묵에 대해서 우월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말은 침묵과의 관련을 잃으면 위축되고 만다. 따라서 오늘날 은폐되어 있는 침묵의 세계는 다시 분명하게 드러내어져야 한다. 침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을 위해서. 사람들은 아마도 침묵에 대하여 무엇인가 말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놀라는 것은 다만 침묵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무로서 이해할 때뿐이다. 그러나 침묵은 존재이자 하나의 실체이며 말이란 모든 실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말과 침묵은 서로에게 속해 있다. 말은 침묵에 관하여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침묵은 말에 관하여 알고 있다. 침묵의 모습.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능동적인 것이고 독자적인 완전한 세계이다. 침묵은 그야말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위대하다. 침묵은 존재한다. 고로 침묵은 위대하다. 그 단순한 현존 속에 침묵의 위대함이 있다. 침묵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침묵은 모든 것이 아직도 정지해 있던
존재였던 저 태고 때부터 시작된 듯하다. 말하자면 침묵은 창조되지 않은 채 영속하는 존재이다. 침묵이 존재할 때에는 그때까지 침묵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듯이 보인다. 침묵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인간은 침묵에 의해서 관찰당한다. 인간이 침묵을 관찰한다기보다는 침묵이 인간을 관찰한다. 인간은 침묵을 시험하지 않지만 침묵은 인간을 시험한다. 오직 말만이 존재하는 세계는 상상할 수 없지만 오직 침묵만이 존재하는 세계는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침묵은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침묵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완전하게 현존하며 자신이 나타나는 공간을 언제나 완전하게 가득 채운다. 침묵은 인간 속에서 발전하거나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침묵 속에서 성장한다. 마치 시간이라는 씨앗이 침묵 속에 뿌려져서 침묵 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과 같아. 침묵은 시간이 성숙하게 될 토양이다. 침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현존한다. 침묵은 그 어느 먼 곳까지라도 뻗어가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 자신의 몸처럼 느낄 정도로 가까이 있다. 침묵은 잡을 수는 없지만 옷감처럼, 직물처럼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침묵은 언어로서 규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이며 분명한 것이다. 먼과 가까움, 멀리 있음과 지금 여기 있음, 그리고 특수와 보편이 그처럼 한 통일체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것은 침묵 말고는 다른 어떤 현상에도 없다. 침묵은 오늘날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유일한 현상이다. 침묵은 오늘날의 효용의 세계에는 맞지 않는다. 침묵은 다만 존재할 뿐 아무런 다른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침묵은 이용할 수가 없다. 다른 큰 현상들 모두가 효용의 세계에 병합되어 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마저도 비행기들이 다니는 데에 소용이 되는 하나의 밝은 갱도 같은 곳일 뿐이다. 물과 불도 효용의 세계에서 흡수되었고 그것들은 더 이상 독자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침묵은 효용의 세계 외부에 위치한다.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침묵으로부터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침묵은 비생산적이다. 그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모든 것들보다는 침묵에서 더 많은 도움과 치유력이 나온다. 무목적적인 침묵은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인 것의 곁에 있다. 그 무목적적인 것이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인 것 곁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 무목적성으로서 놀라게 만들고 목적지향적인 것의 흐름을 중단시킨다. 그것은 사물들 속에 들어있는 만질 수 없는 어떤 것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며 사물들이 이용당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줄여준다. 그것은 사물들을 분열된 효용의 세계로부터 온전한 현존의 세계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사물들을 다시금 온전한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사물들에게 성스러운 무효용성을 준다. 말의 침묵으로부터의 발생. 말은 침묵으로부터 그리고 침묵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온다. 그 충만함은 말 속으로 흘러나오지 못할 때에는 그 자체로 인하여 터져버리고 말 것이다. 침묵으로부터 발생하는 말은 그 이전에 선행한 침묵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물론 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신이지만 침묵이 말에 선행했다는 것이 바로 정신이 창조적인 작용을 한다는 표시이다. 즉, 말을 배태한 침묵으로부터 정신이 말을 끌어내어 오는 것이다. 따라서 말은 본질적으로 침묵과 연관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야
비로소 그는 말이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인간에게 속해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 그것을 그는 다른 사람이라는 대자를 통해서 체험한다. 대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말은 이제 침묵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에게 속하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에는 언제나 제3자가 있다. 즉, 침묵이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말들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좁은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들이 먼 곳으로부터 침묵이 귀 기울이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그 대화를 폭넓게 만들어주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은 한층 더 충만해진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다. 말하자면 말들은 침묵으로부터 즉 저 제3자로부터 이야기되고 그리하여 화자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듣는 사람에게 주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대화에서 제3자의 화자는 침묵이다. 침묵은 하나의 세계로서 존재하고 침묵의 세계성에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세계로 형성하는 법을 배운다. 침묵의 세계와 말의 세계는 서로 마주해 있다. 따라서 말은 침묵과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적대관계 속에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다만 침묵의 다른 한 면일 뿐이다. 인간은 말을 통해서 침묵의 소리를 듣게 된다. 진정한 말은 침묵의 반향인 것이다. 음악의 소리는 말의 소리처럼 침묵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평행한다. 음악의 소리는 침묵 위를 흘러가듯이 침묵에 떠밀려 표면 위에서 나온 것이다. 음악은 꿈꾸면서 소리하기 시작하는 침묵이다. 음악의 마지막 소리가 사라졌을 때보다 침묵이 더 잘 들리는 때는 없다. 음악은 멀리까지 미치며 단번에 전 공간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음악은 느릿느릿 수줍게 리듬을 통해서 공간을 차지하고 언제나 다시 같은 멜로디로 되돌아온다. 그리하여 음악의 소리는 마치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고 도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정된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즉 공간적인 먼과 가까움, 무한과 유한이 음악을 통해서 부드럽게 병존하고 있다. 음악 속에서 영혼은 멀리까지 떠돌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어디에서나 보호받고 그리하여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신경질적인 사람들에겐 진정작용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음악은 영혼이 불안감 없이 있을 수 있는 어떤 넓이를 영혼에게 가져다 준다. 언어는 단지 하나의 세계에 딸린 부속물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이다. 언어는 모든 목적성을 초월하는 충만함을 지니고 있다. 언어에는 단순히 의사소통에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이 있다. 물론 언어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지만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속한다. 언어 속에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과 기쁨과 슬픔이 있다. 언어는 마치 인간과는 무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환희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언어는 자주 자기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를 짓는다. 침묵은 말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말은 침묵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말에게 침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말은 아무런 깊이도 가지지 못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침묵이 언어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침묵, 즉 말 없는 침묵의 세계란 다만 창조 이전의 것일 뿐이다. 그것은 완성되지 않은 창조일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창조이다. 말이 침묵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침묵은 창조 이전에서 창조로, 무역사성에서 인간 역사로, 인간 가까이로 나오게 된다.
그리하여 침묵은 인간의 일부, 말의 합법적인 일부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리는 오직 말을 통해서만 형태를 지니게 되는 까닭에 말은 침묵 이상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말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된다. 침묵으로부터 말이 나온다는 것, 그것에 의해서 침묵은 비로소 완성된다. 침묵은 말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된다. 말을 통해서 침묵은 야성적인 인간 이전의 것에 길들여진 인간적인 것이 된다. 언어의 인상학적인 모습은 이렇다. 즉, 언어는 침묵의 표면을 뚫고 나온 용암 덩어리들과 같아. 그 덩어리들은 침묵의 표면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누워있고 그 침묵의 표면에 의지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바다의 부피가 육지의 부피보다 더 큰 것처럼 침묵의 부피가 언어의 부피보다 더 크다. 그러나 육지가 바다보다 더 큰 존재의 힘을 가지고 있듯이 바다보다 더 큰 존재성을 가지고 있듯이 언어는 침묵보다 더 강하다. 언어는 어떤 더 센 존재의 강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침묵은 철저히 인간의 본질 속으로 엮어져 들어간다. 그러나 언제나 침묵은 다만 그 위에서 보다 고귀한 것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의 토대일 뿐이다. 즉, 인간의 정신 속에서 침묵은 숨은 신에 관한 알모로서 나타난다. 인간의 영혼 속에서 침묵은 사물들과의 무언의 조화로서 또한 들을 수 있는 조화, 즉 음악으로서 존재한다. 인간의 육체 속에서 침묵은 미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미가 단순히 육체라는 물질 이상의 것이듯이 음악이 영혼 속의 들을 수 없는 어떤 것 이상의 것이듯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신이 숨은 신 이상의 것이듯이 언어는 침묵 이상의 것이다. 말 속의 침묵. 말과 침묵은 하나의 일체를 이룬다. 침묵 없는 말을 보는 것은 셰익스피어에서 주인공들의 중후함 없이 광대들을 보는 것과 같고 혹은 정화되지 않은 중세 회화 속의 성자의 순교를 보는 것과도 같아. 말과 침묵, 주인공과 광대, 순교와 정화, 그것은 하나의 일체이다. 말은 자신이 솟아나온 침묵과의 연관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한다. 말이 다시 침묵으로 향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서 볼 때 당연하다. 자신이 생겨서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향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서 당연한 것이다. 인간의 말은 진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자비 속에서 말은 다시 자신의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중요한 것은 말은 자비를 통하여 침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애초부터 모든 말에는 자비가 들어와 있고 말은 이미 자신의 구조 안에 어떤 자비의 영향을 지니고 있다. 거대한 침묵과 결합되어 있는 말 속에는 거대한 자비가 들어있다. 단지 다른 말에서 나온 것일 뿐인 말은 딱딱하고 공격적이다. 그러한 말은 또한 고독하다. 현대의 우울한 인간의 말 대부분을 침묵과 분리시킴으로써 말을 고독하게 만들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침묵의 제거는 인간의 내부에서 하나의 죄책감으로 존재하고 그 죄책감이 우울로 나타난다. 이제는 침묵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우울의 어두운 가장자리가 말을 감싸고 있다. 침묵과 말 사이의 인간. 말하기 직전의 순간에 말은 아직도 자신이 방금 떠나온 침묵 위에서 떠돈다. 그것은 침묵과 말의 중간에서 떠돈다. 말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시 침묵 속으로 완전히 되돌아가서 그 속에서 사라져 버릴 것인가? 아니면 소리가 되어 침묵으로부터 분명하게 떠날 것인가? 말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이다.
말해진 말은 침묵 속에 있는 말과 대립된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해진 말은 침묵 속에 있는 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소리가 됨으로써 말은 침묵으로부터 끌려나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또한 강조되며 그로 인해서 아직 침묵 속에 있는 다른 말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말해진 말은 한 개념을 그 개념이 침묵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고립시킨다. 개념은 소리가 되는 그 순간에는 오직 홀로 존재하며 그 개념이 소리가 됨으로써 이제는 오직 그 개념만이 유효하다는 것이 선언되는 것이다. 물론 침묵 속에 있는 한 개념도 다른 개념들과 뚜렷하게 구별되기는 하지만 어떤 개념이 유효한가 하는 결정은 아직 확정적으로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침묵 속의 말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인간이 아직은 결단의 모험을 하지 않는다. 음성을 통해서나 혹은 말을 쓸 때에나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말과 완전히 일치된다. 침묵 속에 있는 말은 가시적인 것을 초월하는 한 세계 속에 위치해 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이다. 말이 가지고 있는 투명한 미광은 저 비가시적인 세계의 미광으로부터 비롯된다. 말이 인간 속에서 침묵하고 있을 때 그 비가시적 세계의 미광이 말 위에 내린다. 그리하여 침묵으로부터 마치 어떤 창조적 행위에 의해서인 듯 철저히 다른 말이 계속해서 생긴다. 따라서 신의 창조 행위가 인간의 근본 구조 속에 구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이 더 이상 침묵과의 연관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이전에 침묵이 있던 자리에는 공허와 심연이 있게 된다. 말들은 이전의 침묵 속에서 그러했듯이 이제는 그 공허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 공허 속에서 흡수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마저 그 공허의 심연 속에서 사라져 버릴 때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되지 못하리라는 무서운 불안이 내부에 생긴다. 따라서 침묵 속에서의 인간은 자신의 파멸과 자신의 부활 사이에 그 중심에서 살고 있다. 침묵 속의 마성과 말. 침묵 속에는 치유력과 우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것, 지하적인 것, 무시무시한 것, 저기에 찬 것, 침묵의 지하로부터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것, 즉 저성적인 것, 마성적인 것도 있다.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은 내 영혼 속에 전율을 불러일으킨다. 침묵으로부터 생기는 말은 침묵 속의 파괴적인 것과 마성적인 것에 접하게 될 위험에 놓여 있다. 어떤 지하적인 것, 위협적인 것이 어느 순간에든 말 속에 나타나서 침묵으로부터 말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우호적인 것과 평온한 것을 밀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위협적인 것, 마성적인 것이 말 속으로 뚫고 들어오고 말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오직 말이 정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뿐이다. 말 안에 깃든 정신은 마성적인 것을 제압할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에게서 무서운 것이 제거된다. 그 무서운 것은 말에 의해서 추방당한다. 말 속에는 정신, 말하자면 진리와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침묵의 마성적인 것은 정신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렇게 길들여지면 침묵은 고분고분한 이로운 짐승처럼 말을 따르고 자기 안에 있는 원초적인 것과 자양분이 풍부한 것을 말에게 줌으로써 말을 돕는다. 자아와 침묵. 자기의 본질 속에 아직도 침묵이 존재하는 인간은 그 침묵으로부터 외부 세계로 움직여 나간다. 침묵이 그 사람의 중심이다. 그때 그 움직임은 직접적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침묵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현대 인간의 경우에 사정은 그 반대이다. 그 1차적인 요소는 외부를 향한 움직임이다. 그러한 움직임이 무엇인가를 적중시킨다면 그것은 다만 우연에 의해서일 뿐이다. 그러한 움직임은 왜 그것이 일어나는가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일어났으며 항상 인간 자체보다 앞서 있다. 인간은 그러한 움직임을 따라잡기 위해서 뛰고 그래서 멀리 다른 사람들 속으로까지 뛰어들게 된다. 그는 경솔하게 다른 사람들 속으로 밀치고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신경 과민으로 만든 것이다. 침묵의 실체가 자신의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그의 모든 움직임은 그 자신의 침묵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래서 그의 움직임은 완만하다. 그의 움직임들은 서로 격하게 충돌하지 않는다. 그의 움직임들은 침묵에 실려 다닌다. 그 운동들은 침묵의 파동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은 명백하게 현존하고 있으며 그의 말 또한 명백하게 현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침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따라서 그의 모습은 침묵 없이 인간의 말과 소음이 하나의 계속되는 잡음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 더욱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귀함은 그가 이 세상 속으로 침묵을 실어다 준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그러한 인간은 안정 속에서 경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정은 이때에는 침묵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모든 경계선을 넓히고 그리하여 안정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밖으로 뻗어나가게 되며 그 때문에 결코 경직되지 않는다. 침묵의 힘이 미치는 곳에서의 개개인은 자신과 공동체 간의 어떠한 대립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침묵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공동체 간의 차이는 침묵의 힘 앞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 오늘날 개인은 침묵과 마주해 있지도 않고 공동체와도 마주해 있지 않으며 다만 보편적인 소음과 마주해 있다. 개인은 그 소음, 그 보편적인 소음도 이제는 소유하지 못하고 침묵도 아직은 소유하지 못한 자에 불과할 뿐이다. 역사와 침묵. 인간의 역사, 개인과 국가의 역사의 흐름 속에는 어떤 정적이 존재한다. 그 정적 안에서는 아무런 역사적인 사건도 생기지 않는다. 겉으로는 일어나야 할 모든 것들이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마치 외부의 사건들은 자신들 밑에 있는 침묵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침묵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침묵하는 사건들로부터 자양분을 취하는 것처럼 말이다. 역사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역사가 마치 침묵을 운반하는 듯 단지 그것에 지나지 않는 듯 인간과 사건이 침묵 밑에 잠겨있는 시대들이 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의 종말에서부터 로마네스크 시대의 시작까지가 아마도 그러한 침묵의 시기일 것이다. 태고적 인간들이 역사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그 때문일 것이다. 즉, 태초에는 침묵이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인간 앞에 서 있었고 모든 사건들은 침묵에서 나와서 다시 침묵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사건의 역사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침묵만이 존재했다. 현상들과 사건들은 다만 그곳에서 침묵이 인간을 응시하는 장소들일 뿐이었다. 그러한 현상들의 침묵으로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침묵을 배웠던 것이다. 역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낮의 측면, 가시적인 것과 인식 가능한 것의 측면과 암흑의 측면, 불가시적인 것과 침묵의 측면이다. 역사에서 기억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은
헤겔이 말한 것처럼 어떤 근거 없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침묵을 위한 사건들이다. 역사가 되는 모든 것 가까이에는 언제나 침묵이 있다. 이를테면 침묵에 대항한 소음의 반란과도 같았던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무렵에는 적어도 며칠 동안 침묵이 강력하게 존재했다. 전쟁에 관한 어떠한 말도 말해지지 않았다. 말해지기 이전에 침묵에 흡수되었던 것이다. 그때의 침묵은 그 어떤 잔인함보다도 더 심각했고 더 강했다. 침묵은 큰 소음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불가시적인 것은 가시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우리는 말했다. 그러나 대략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인간은 늘 역사로부터 오직 사실적인 것, 소란한 것만을 받아들였을 뿐이고 사실인 것과 나란히 소란한 것과 나란히 역시 가치 있는 침묵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사로부터 오직 사실적인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것만을 승인하는 것 역시 유물론이다. 인간의 얼굴과 침묵. 인간의 얼굴은 침묵과 말 사이의 마지막 경계선이다. 인간의 얼굴은 말이 튀어나오는 벽이다. 이마의 궁룡에서 침묵은 외부로 넣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슬처럼 내부로 방울져 내린다. 두 눈, 그 열려진 두 틈에서는 말 대신 빛이 나온다. 그것은 얼굴 안에 모여있는 침묵에게 밝음을 가져다 준다. 그렇지 않다면 침묵은 어두워지고 말 것이다. 입, 그것은 마치 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침묵의 강요에 못 이겨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너무도 충만된 침묵이다. 말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침묵은 얼굴을 파열시킬 것처럼 보인다. 마치 침묵 자신이 입에게 말들을 속삭여주고 그리고서 입이 말을 할 때면 침묵은 자기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침묵하고 있을 때면 입의 윤곽은 마치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를 접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어코 말이 시작되면 그 날개를 펴고 나비는 날아가 버린다. 예전에도 한 인간의 얼굴 속에 깃든 침묵의 힘은 아주 컸다. 인간의 얼굴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그 침묵에 흡수되었다. 그 때문에 세계는 언제나 사용되지 않은 채로 소모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인간은 자신의 얼굴의 형상을 초월하여 자기 자신을 고양시킬 것인가를 말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그 어느 것에 의해서보다 말에 의해서 더 많이 규정되며 자신의 형태나 자연의 형태계보다도 말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모습 주위에 드리워진 고독은 말에서 생겨난다. 즉, 인간의 형태는 자연의 모든 다른 형태들 너머로 끌어올려져 있고 말이 인간의 형태를 지켜주며 인간의 형태는 말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인간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투명함 역시 말의 형태와의 관계에서 생긴다. 말 속에 깃든 정신이 인간의 형태를 투명하게 만들고 인간의 형태를 부드럽게 풀어놓기 때문에 인간의 형태는 마치 인간이라는 물질에 매여 있지 않은 듯이 존재하게 된다. 오늘날 인간이 야만성 속으로 뛰어들게 된 것은 아마도 정신에 의해서 말 속에 세워진 질서를 상실한 인간이 스스로 동물적인 자연으로 변해 동물적인 질서와의 결합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말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인간이라는 자연은 더 이상 인간 외부의 자연과 결합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인간의 형태는 하나의 조악한 살 조각이며 그것은 이제 자신에게는 없는 말과 인간이 스스로를 결합시킬 수 없게 된 그 나머지 자연과의 사이에 10년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인간의 형태는 자연과 말 사이에 사악하게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의 형태는 말 대신에 외침을 가지고 있으며
침묵 대신에 공허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신을 믿는 한에서만 자신의 인간의 형태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